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8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은 주로 성에 대해서, 성과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전통윤리 파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윤리적 덕목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매번 수능 시험에 꼭 한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여서 작년에 출제됐던 건 형제 자매 간의 윤리에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우애나 형우 제공의 표현,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올해에는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갖춰야 되는 권면이라는 개념이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제가 인간관계 도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정리해드리는 그 초반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만 잘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나머지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어찌 보면은 이제 성과 사랑의 윤리에서는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걸 복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성소수자의 문제나 그 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낌을 잘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주제고 토픽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가족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 가족 어떻게 볼 것이냐, 또 현대사회에서 이 가족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또 가족에서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죠. 첫 번째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 관계, 그 다음엔 가족을 넘어서는 사회적 관계로서의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여기에서 다뤄지는 윤리적 덕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조정래 선생님의 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율곡 이 선생님이 한 표현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이 선생님, 5,000원권의 주인공이기도 하시잖아요. 작은 새가 날지 못하는 것은 아직 준비를 못한 상태여서 그렇고 준비를 하여 날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여러분들이 작은 새일까요? 아직 사회에 진출하진 않았을 거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일 겁니다. 학생들이고요. 준비를 하여 날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중한 교훈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활을 쏠 때도 활을 쫙 시위를 당겨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쏴야 아주 멀리 날아갈 겁니다. 별이 빛나는 것도 결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많은 에너지들을 갖고 있어야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겠죠. 결국 학생 때 본인들의 꿈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작은 새가 준비하는 과정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수능 문제 한 문제 푸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살면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모든 관계성이 다 정리가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교재에 있는 그 그림을 갖고 온 거니까 우리 그 문제에 있는데요. 심화 문제 1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갖고 왔는데, 요거를 제가 자료실에 다 자료는 올려놓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다가 선생님이 필기해 드리는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하고 한 4분 정도 지났거든요.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를 선생님이 중요한 개념들을 딱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해 두시면 문제가 술술 풀릴 겁니다. 자, 분명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번 수능 7번 문제, 문제의 7번 문제였죠. 이게 뭐였냐면 이의제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의제기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고 굉장히 핵심을 꿰뚫어서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 얘기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관계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억,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나와 부모의 관계겠죠. 그러면 한번 기억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덕목.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지문에서 연결을 시키느냐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니까.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오는 덕목들은 뭐가 있느냐. 자, 색깔 좀 바꿔볼까요? 부, 자, 유, 친.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부자, 유, 친 말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부, 자, 효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를 한다. 여기에서 호혜적 관점이란 표현이 나와요. 호혜는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을 얘기해요.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효도만 해라 라고 자식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애롭고 자식이 효도를 한다. 호혜적 관점. 이런 표현 나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갖춰야 되는 덕목. 자, 니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 누구? 친족 간의 관계. 나와 친족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건 뭐냐?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나와 친족 간의 관계. 친족은 이제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친척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혈족으로는 8촌 이내, 그 다음에 인쪽으로는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데 4촌 이내를 바로 친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이제 외척까지 붙게 되면 친척이라고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죠. 어쨌거나 친척이나 친족이나 요것만 시험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친족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되는 게 뭐냐? 딱 하나죠. 친소와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대는 이제 항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나와 친족 간의 관계에서는 친소와 세대를 구분해서 가깝고 먼 것을 구분하고 나와 어느 정도의 세대, 위와 아래가 있느냐라는 게 친소와 세대죠.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것을 가려서 그만큼 잘 챙겨라라는 얘기인데 그리 많이 시험에 다뤄지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관계는 뭐예요? 나와 배우자의 관계죠. 그러면 나와 배우자의 관계는 결국 부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서 필요한 단어들 부, 유, 별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시험에 잘 다뤄지는 게 별은 뭘 얘기하는 거죠?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부부유별뿐만이 아니라 또 나오는 게 뭐냐? 음양론의 관점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음양론 가지고 시험 문제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 다음에 부, 화, 부, 순이에요. 즉 아비는 화목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부인이죠. 부인은 순종적으로 잘 조화를 이룬다라는 표현이 부화부순 여논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다뤄지면 부부에 대한 얘기고 부부는 서로상 공경한다라는 키워드까지도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리을은 뭐예요? 나와 형제자매. 요게 이번 수능에 나왔는데요. 나와 형제자매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사자소학에 나오는 대로 동기간이라는 표현이에요. 동기간이라는 건 같은 기운을 갖고 태어난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동기간이라는 표현이 형제자매 관계에 여러 가지 이제 형제자매를 얘기할 때 쓰이는 표현이죠. 대명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느냐? 형제자매라고 대놓고 물어보질 않고 동기간의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자소학에 나오는 얘기를 써먹으면 일단 공부를 동기간을 했느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나오기 적합했었다. 그리고 수족지의의 관계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깝고 그런 관계로서 덕목 중에는 의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공경하는 자세, 우애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효제가 바탕이 된다.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능의 출제가 아주 많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미음으로 여기에 없지만 추가될 수 있는 게 친구관계입니다. 친구관계에서 꼭 필요한 단어는 친구끼리의 예의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의, 믿음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게 뭐냐면 권면이에요. 권면은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잘한 일, 참된 일은
권하고요. 올바르지 못한 일, 거짓된 일은 어떻게 한다? 권하지 않는다, 직언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인정해 주는 건 참다운 권면이 아니다. 좋은 것을 권하는 것이 권면이다 라는 내용, 뭐 공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 가지고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이게 2015학년도 수능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뭘 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요거나 요거 요 정도가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수업을 요 순서로 쭉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좀 무게중심을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했고,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둔다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등장해야 되는 게 뭘까요? 결국 부부 관계겠죠. 즉 가족이 형성되고 하나의 가족이 시작되려면 그 시작점은 어찌 보면 부부 관계에서 출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 유별과 부화 부순 그리고 부부 상경이라는 키워드가 어디에서 밑바탕이 된 것이냐?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등장을 했었습니다만은 동양의 음양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음양론의 핵심은 뭐죠? 음과 양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과 양의 관계를 얘기하는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대표적인 자료가 주역입니다. 동양의 주역이란 책이 이제 여러분들 막 뭐 점치고 막 이런 것으로도 이제 유명해졌지만, 음양 오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행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상생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이 책의 핵심이 아니고요. 주역은 뭐냐면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논리, 그 변하는 것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 주역에 태극 음양 오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태극과 음양 오행, 뭐 태극은 이에서 나오고 음양 오행은 기에서 나온다, 뭐 이런 표현. 우리가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를 배우면 이기론이라는 성리학의 개념을 배우는데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그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주역에 나오는 음양에 대한 것을 이황 선생님이 성학 10도라는 책을 쓰면서, 성리학 책인데요, 10개의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 거죠. 그 챕터 1에 태극도라고 그림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 태극에서 태극과 음양 오행의 관계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음양에 대한 개념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달이 차오른다, 뭐 그다음에 이제 기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음과 양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쪽이 이렇게 커지다가도 기울고요. 기울다가도 다시 차오르죠. 이런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음양의 관계를 동양에서는 바로 상호 보완적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자료들을 한번 볼까요? 우주의 모든 현상 및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음양의 운동과 변화로 설명한 이론이 바로 태극 음양 오행설입니다. 근데 음양론에 의하면 음과 양은 홀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고, 요런 문장이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오히려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존립 가능하게 하는 상호 의존 관계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져야 되는 덕목하면 음양론. 음양론은 뭐다? 상호 보완, 조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되는데요. 우리 교재 76페이지에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는 요게 이제 시험에 잘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 확인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글씨 되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네요. 잘 보세요. 크고 작음, 높고 낮음, 맑고 탁함, 밝고 어둠. 이게 다 무슨 관계예요?
크고 낮음, 높고 낮음, 크고 작음, 그 다음에 맑고 탁함, 밝고 어두움, 강건함과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다 뭘로 설명할 수 있다? 음양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녀 역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그런 면에서 남녀의 관계를 음양의 관계로 본다라는 것은 상호 보완 관계와 조화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교훈은 뭐냐면 서로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마치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남녀 관계를 그렇게 봐줘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부부 관계의 핵심이 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건 거죠.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정리한 간단한 개념들 가지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면 준비한 문제는 82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기본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연에는 음과 양이 있습니다. 배운 거 그대로 나왔네요. 음과 양은 응달과 양달, 그죠? 낮과 밤, 강건함과 부드러움 이런 관계와 같다. 서로 다르고 서로 변화한다. 이를테면 쭉 나오죠. 음과 양은 상반되지만 상대에 따라 음과 양의 성질이 정해지므로 서로 의존하며 통합하는 하나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남녀 관계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기억입니다. 부부간에 위계서열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죠. 어디가 위계서열 안 돼. 여기에 나와 있는 음과 양의 관계는 옆으로 쓰이는 병렬의 관계이고 상호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조화로움과 상호 보완 관계가 나오려면 대등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남녀의 관계를 대등하게 바라보는 거죠. 차이는 있다라고 보지만 남녀는 분명한 차이는 있다. 낮과 밤이 다르고 태양과 달이 다른 것처럼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위계서열로 바라보면 되느냐? 안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위계서열이 시험에 잘 나와요.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어야 된다. 당연한 논리입니다. 부부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뤄야 된다. 아까 시작하면서 선생님 써드렸죠? 차이를 인정한다라는 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니까 니은과 디귿. 그 다음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인격과 역할을 존중해줘야 된다. 역시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신 모의고사에서 음양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선생님이 얘기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완, 조화, 음양론, 부부유별, 부화부순, 부부상경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건 거죠.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다음은 이제 가족의 가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옮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얘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맞춰보도록 하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은 임원회의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이것을 위해서 회의를 조종하기도 했습니다. 뭘까요, 이게? 자, 두 번째 힌트는요. 직장인 남성 중에 66%가 일주일에 많아야 2번 정도 이것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것을 못하는 학생의 94.7%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학생이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성적이 월등히 높았고 비행의 횟수나 비행에 빠질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동기를 유발시켜주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답해 보실까요? 정답은 바로 다음 자료에 갖고 와 있는데요. 아직 사전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단어이지만 바로 이것은 대화가 있는 가족 간의 식사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회의 시간까지 미뤘다. 난 이게 더 소중해. 성적이 오르려면 가족 간의 대화가 있는 식사를 하랍니다. 지금 위에 보이고 있는 자료는 우리 EBS에서 가족 쇼크라고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4부째 나왔던 건가요? 식구의 탄생이라는 편이었습니다. 재미난 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는 특히 1명에서 2명 정도의 가구가 절반이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밥을 혼자 먹는 가구가 있다라는 거죠. 많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식구다. 식구는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처럼 모이게 해서 당신들은 가족입니다 라고 하고 밥을 같이 먹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치료되었고 건강이 굉장히 증진되었다라는 과학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가족 간의 가치는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게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여기에 출연을 했었어요. 여기 우리 EBS의 카메라 감독님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거 보다가. 예. 근데 여러분들을 진짜 아까 오바마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퀴즈의 정답을 맞히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족 간의 대화가 있는 식사 많이 하고 계신가요? 가족의 가치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거죠. 자, 가족의 가치입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주죠. 당연합니다. 삶의 위안을 얻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어찌 보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가족일 거니까요. 사회의 유지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이루게 하죠. 사회를 만들게 하는 기본 단위가 가족에서 출발하니까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 사회화의 하나의 출발점에 기구 노릇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예절을 배우고 인간관계 최초의 교섭을 받게 되니까요. 그것이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족이다라는 건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위대한 기구이기도 한 거죠. 문화의 전승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 옆에 나와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자, 굉장히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맹자입니다. 맹자는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맹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은요. 사람이 가족 윤리라는 것을 잘 갖추고 있으면 그것이 확대되었을 때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오게 되면 가족의 가치, 가족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헤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헤겔은 역시 가족에서 모든 것들이 윤리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시민사회를 거쳐서 시민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 단위가 가족이고 그 기능은 무지막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가족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 가족을 다시 찾아야 되고 식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 아까 제가 낸 이 퀴즈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이 가족 안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인간 관계일 건데요. 아까 우리가 부부 관계 이야기한 것처럼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입니다. 그죠? 아까 선생님이 써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한번 볼까요? 부, 자, 효. 우리 교재 77페이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꼭 기억해야 될 단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효겠죠, 효.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부모가 자애롭다라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돼서 이것은 상호, 호혜적인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혜적이다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호혜적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자유친이다. 친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옆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유교에서는 강조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불감회상이다. 여기서 회라는 것은 헐회자예요. 그러니까 다치다라는 거고 옆에는 역시 상한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니까 다칠 상자니까요. 결국 불감회상이라는 표현은 부모에게 받은 몸을 다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엔 신체 발부 수지 부모요. 불감회상이니라 라는 표현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다치지 않는 것이 효의 출발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봉양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요.
이게 봉양의 가치예요. 부모를 실질적으로 잘 모시는 거에는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양지는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얘기하죠. 공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공대라는 것 자체가 기다릴 대자고요. 공은 이제 공손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공대 자체가 좀 특이한 단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좀 의미가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공부를 안 했으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신 시험형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써먹습니다. 이게 모든 교과서에 등장이 되어 있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출제할 때 어려운 문제 학생들이 요거까지 공부했을까 해가지고 꼭 섞어서 낼 때 저 같은 경우엔 불가매상, 공대, 혼정신성 이렇게 엮어서 내거든요. 이 개념을 아느냐? 근데 공대가 매우 중요하죠.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부모님이 걱정 없게 항상 편안한 표정으로 그것이 공대고요. 불욕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거고 혼정신성은 뭐냐면 혼은 이 아침에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혼정신성 이게 저녁 그 다음에 새벽이니까 저녁과 새벽 혼정신성은 저녁과 새벽에 문안 인사를 여쭙고 확인을 하는 거죠. 잘 잠자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불편한 데는 없는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여쭙는 게 과거에 아주 중요한 효의 실천이었다. 그러니까 뭐 잠자리 항상 따뜻하게 잘 봐드리고 아침에는 헛기침을 함으로써 깨워드리고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밖에서 하고 근데 요즘에는 뭐 부모님들이 자식 깨우는데 바쁘지만 과거에는 효의 원리 중에 혼정신성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입신양명이 있습니다. 입신양명은 역시 우리가 이름을 떨치도록 학업을 통해서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가 이제 입신양명이죠. 이런 것들이 단순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내신형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부모님의 의식주 불편하게 그런 것들을 잘 모셔야 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뒤를 보니까 기억. 부모를 대할 때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이라고 하니까 항상 부드럽게 하는 거는 공대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예요? 불, 감, 감희, 회, 헐회자, 다칠 상자, 다치지 않는다. 그래서 공대와 불감, 회상을 고르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몇 번에 나와 있습니까? 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공대, 불감, 회상. 이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내신 시험 정도에는 나올 수 있을 법한데 선생님이 보기엔 이런 거를 수능에서 아주 구석을 어떤 적용이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적인 측면에 묻는 문제로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신 시험에는 다뤄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수업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동기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자, 요거를 일단 문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데 왜 이 문제를 보여드리냐면 이게 그 문제의 7번입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이 7번 문제가 이의 신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쭉 분석을 해봤고요. 문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계속 이의 신청을 하니까 EBS에서 선생님한테 의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 그리고 이 문제에 오류가 정말 없는 것인가 라고 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한 자료를 답변을 드렸고 이 문제의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학생들이 왜 이의 신청을 많이 했느냐? 바로 니은 때문이었는데요. 이 니은을 이해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자료를 보고 이 문제를 해석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동기간, 형제 자매 관계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을 좀 필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오늘 뭐 수업의 하이라이트고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형제 자매 관계에서의 윤리. 자, 우리 교재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77페이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77페이지.
그래서 요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윤리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 일단은 형제 자매 관계의 정의가 무엇이냐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동기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기운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자소학에서 형제 자매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사자소학뿐만이 아니라 뭐 동몽선습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책에서는요, 같은 혈연이다. 그리고 부모에게서 태어난 기운을 갖고 있는 존재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역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관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동기간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땐 아, 형제 자매 관계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인데요. 근데 이 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먼저 요거 중요합니다. 최초의 인간관계의 교섭이다. 어려워 보이지만 잘 보세요. 최초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 말고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을 경우에 최초의 인간관계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 이게 핵심인데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수능 문제가 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최초의 인간관계에서 수직적인 것을 배우게 되고 수평적인 것도 배우게 됩니다. 수직적인 걸 뭘 배우게 되느냐, 수직적인 건요, 일단 장유를 배우게 된다. 장유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장유유서, 그죠? 그러면은 장유라는 관계를 형제자매에서 배우느냐? 맞아요. 왜? 형제자매가 있으면 손윗 사람이 있을 경우엔 당연히 아,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사회에 나가서 선배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손 아랫사람한테, 동생한테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사회에 나가서 마찬가지. 그래서 장유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는 붕우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이건 뭐냐, 뭐 쌍둥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아,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재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 예를 들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남녀관이라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고, 수평적으로요. 이건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누나가 있고,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형, 오빠, 누나 뭐 이렇게 있을 때 다른 성일 경우에는 당연히 남녀관이라는 게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관계가 최초의 인간관계 교섭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또 특이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친애와 협동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갖고 있느냐, 굉장히 질투도 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당연히 친애와 협동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교재에서 표현하는 대로 뭐가 있어요? 경쟁과 대립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쟁과 대립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아주 독특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형제 자매 관계다. 그러면 갖춰야 되는 덕목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땡땡.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바로 형, 우, 제, 공. 형은 우애롭게 부모의 마음처럼 바로 손 아래 동생을 보살펴주고, 제 손 아래 동생은 뭐 위에 있는 손윗 뭐 누나나 형이나 마찬가지로 공경해줘야 된다. 부모를 떠받들듯이. 그래서 형우제공이라는 말 자체가 형제 자매 관계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우애 관계죠. 근데 이 우애라는 관계는 마지막에 나오는 효제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효도를 잘 하는 사람 당연히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 잘 지내고, 형제 자매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효도를 잘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결국 형제 자매 관계는 우애가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과 이제 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 빠졌다 하면은 만약에 이 단어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족지의의 관계다, 이런 정의까지 나오면 완벽한 것 같아요. 이게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형제 자매 관계에서 어떤 덕목을 가져야 돼?
그럼 당연히 문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수능 문제였는데요. 가를 보세요. 공손하라. 그것이 곧 인의 실천이다. 근데 누구에게 공손하라는 걸까? 뒤를 보니까 관대하라. 관대하래요. 그것이 역시 인의 실천이다. 공손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을 얻을 것이다. 핵심은 뭐예요? 공손과 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아래를 봤더니 모모는 동기간에 나왔네요. 힌트가. 지켜야 할 도리로 서로를 공경하는 것이다. 공경 나와 있어요. 잘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는 대로 형, 우, 제, 공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기억이. 또 하나는 우애가 들어가도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넣었을 때 끝에 보니까 한 기운에서 태어났으니 형우제공을 실천해야 된다. 혹은 우애를 실천해야 된다. 다 될 수 있는데 기억을 보면 학렬을 달리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문장 자체가 완전 틀렸죠. 학렬을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서 나와요? 친족 간의 윤리에서 친소와 세대를 따질 때 학렬이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라는 걸 알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충령 공파에 뭐 23세손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몇 세손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학렬이라고 하니까 지금 동기 간의 관계에서 얘기한 건 아니죠. 이것은 친족 간의 윤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니은 의가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왜 학생들이 이의 신청을 많이 했느냐. 의가 상함이 없이 서로 잘못을 깨우치는 건 친구 간의 관계에서의 권면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형제자매 관계에서는 의리가 상하지 않도록 직언해 주는 걸 뭐 해당이 없어요? 당연히 되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필기를 해드렸지만 다시 필기한 것으로 잠깐 가보면요. 아까 선생님이 써드린 관계, 최초의 교섭으로서 장유도 배우기도 하지만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부모 관계에서 꼭 갖춰야 되는 게 뭐예요? 친구 간의 관계에서. 의죠. 그거는 역시 이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해당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 보면요. 뭐 과거에 우리가 의 좋은 형제 얘기도 있지만 거기서 의는 뭐 의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의리 있는 형제로 바꿨을 때 당연히 의리가 상하지 않도록 서로 잘못을 깨우쳐 줌으로써 결론이 뭐예요? 부모가 마음이 편안해짐으로써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그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건 맞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거는 권면만 해당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그리고 위에서의 힌트는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디귿 사회적 장유의 관계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온 대로 그것도 배우는 게 바로 여기다. 형제 자매 관계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남아 있는데요. 뭐가 이제 또 있냐 보죠. 서로를 공경하여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효와 제의 관계, 즉 효와 우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뭐였죠? 니은, 디귿, 리을이었죠. 이 문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형제 자매 관계의 윤리 어떤 덕목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남은 관계가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78페이지에 등장하는데요. 친족윤리입니다. 친족윤리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네. 흔히 우리가 뭐 족보를 따질 때도 이런 걸 따지죠. 이 족보에서 가장 수직적인 요 선을 우리는 직계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퍼지는 것을 이제 겹방자를 써서 방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친족이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친소와 세대를 나눠서 잘 알고 파악하고 공경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친소와 세대라는 표현이고요. 친소는 가깝다, 멀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세대는 그 위와 아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가깝고 멀고 겹방자, 방계로 이해하고 직계, 세대로 이해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로 친족이다라는 표현보다 더 큰 게 이제 친척이라는 의미인데요. 친족은 혈족과 인척을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혈족, 인척 빠져 있는 게 외척이잖아요. 여기까지 합치게 되면 이제 친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갖춰야 되는 덕목 나와 있는데요. 요거보다 이제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노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노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친족 간의 윤리 바로 아래쪽 7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노인 공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째, 개인적으로서 효의 정신과 장유유서. 자, 요것만 써놓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공경의 마음가짐. 요거는 개인윤리적인 접근이죠. 근데 사회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그 65세 인구가 이제 7% 이상이 될 경우에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TV 프로 중에 그 할아버지들이 막 여행 가고 그러는 걸 보면 막내 할아버지가 100일 섭씨였는데 거기에서 나이가 지금 아마 한 72세 정도 되셨을걸요. 그거 보면서 참 실감을 했습니다. 아, 막내가 72세.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문제 있는 부분이 바로 노인 공경과 노인 문제에 대한 건데요. 사회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실버 산업에 대한 마련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연금, 노령화 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교재에도 그 문제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은 요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수능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 나오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친소와 세대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친구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 표현들이 친구 관계를 직접 주지 않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다음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고 거기에서 갖춰야 되는 덕목은 뭔지를 적용하는 문제. 그게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관포지교는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란 뜻으로 역시 아주 가까운 친구의 그러한 사귐을 얘기할 때 관포지교라고 표현합니다. 금난지교는 둘의 마음을 합치면 날카로운 쇠도 끊을 수 있고 두 사람의 마음을 합치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좋은 향기가 난다. 난의 향기다. 이게 금난지교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아절연에서 나오는 표현이 우리 교재의 자료탐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 음악, 그 사람의 음악을 알아준 그러한 우정을 표현할 때 바로 백아절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백아가 종자기의 죽음이 있자 종자기의 검은 고주를 끊었다라는 백아가 자기의 음악을 이해하던 친구 종자기가 죽자 더 이상 음악을 듣지 않았다. 그 음악을 이해해준 친구 관계를 표현할 때 백아절연 같은 말로 지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중 가요 래퍼의 음악에도 백아절연이라는 곡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중마고우도 떠올릴 수 있고요. 뭐 질환지교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런 문장들을 주고 친구 관계를 딱 물어보면 결론은 요것만 알아내시면 되죠. 그게 뭐예요? 바로 권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면이라는 것은 그 전에 예의와 신의라는 개념이 나오죠. 날개 부분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예의. 친구 간의 관계에서 일단은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는 지켜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깝다라고 자기 맘대로 하고 친구가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의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친구에 관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풀어드릴 거고 마지막은 권면이에요. 출제가 된다라면 이 권면일 건데요. 권면은 딱 요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좋은 일에 대해서는 권해 주는데 나쁜 일에 대해서는 권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거는 직언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권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관계에서 또 하나 딱 나오는 게 이웃 관계죠. 이웃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요거죠. 뭡니까 이게? 향약. 향약이다라는 건 이웃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요것만 하나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웃 관계에서는 과거에 이웃 관계를 표현할 때 나오는 것들이 개라든지, 개는 뭐예요? 공동의 돈을 모은다든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레는 농번기에 두레박은 어디에 주로 있습니까? 바로 우물에 있죠. 우물이라는 건 농사를 위해서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치수의 대상인 거고요. 그래서 그 치수를 하기 위한 우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농경사회에서 두레를 중심으로 노동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그걸 두레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푸마시. 푸마시는 뭐예요? 네, 1대1의 노동 교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향약이라는 거. 향약은 향약의 4대 덕목이 있죠. 지금 나와 있는 이의 해주향약이라는 책의 내용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황의 예안 향약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 향촌의 자치규약이 향약인데 이 향약이다라는 게 사실은 향촌에서 자치 덕목으로 만든 거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살인파들이 향촌을 어떻게 단합시켜서 이끌어갈까를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하죠. 향약의 4대 덕목이 있습니다. 4대 덕목. 그걸 여러분들이 딱 나왔을 때 이거는 이웃관계 윤리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덕 있는 일은 권해요. 덕업, 상, 권. 그 다음에 과실은 상, 규, 규제합니다. 예로서 상, 교, 사기죠. 어려운 일은 환난, 상, 흉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4대 덕목 했을 때 이제 이웃 관계, 친구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신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고 문제 풀고 마무리해보죠. 친구, 이웃 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자,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 소통, 용서와 화해, 연기. 그 다음에 연기를 이해한다는 건 불교의 인연생기, 인연을 이해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대화, 타협, 조정과 합의. 이런 내용들은 너무 형식적인 얘기여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긴 어렵겠죠. 문제는 방금 얘기했던 친구 간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중마고였던 다몬과 핀티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다 풀어줬대요. 이게 요즘에 보험회사 광고로 쓰이기도 하는데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뭘까요? 정답은 네, 친구 간에 서로 신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요게 이제 권면일 텐데요. 이 지문에서는 신의에 대한 내용이 발견이 됐지 권면에 대한 내용은 나온 거는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는 신의, 예의, 권면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간의 윤리에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거 그렇죠. 음양론 이해해 주시고요. 상호 보완 조화의 관계, 형제자매 관계, 동기간이라는 표현, 마지막으로 권면이란 단어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에 이걸 다 마무리하느라고 열심히 해봤는데요. 복습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 시대에 대해서 과학과 윤리라는 주제로 만나도록 할 건데요.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